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재밌는 이야기 달림 책방입니다. 오늘은 5편의 이야기와 수면 음악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북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북두칠성의 별자리 유래랍니다.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국자 모양의 7개의 별을 말하는데요. 북두칠성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전해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북두칠성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2가지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고 북두칠성이 된 칠형제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오늘 밤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아마도 가슴이 뭉클해질 거랍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로 기억한답니다. 그것이 양육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사실을 제가 엄마가 되고 사춘기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요즘 많이 느낀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엄마는 예전에도 지금도 저를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난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아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믿음에 더욱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딸에게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 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함에 또 한 번 엄마가 생각나는 밤이랍니다. 구독자 분들도 오늘 밤은 엄마를 생각해보며 가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개의 별 북두칠성. 옛날 서쪽 지방에 강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남국 임금에게는 칠성도령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7개의 점이 있어서 이름이 질성이었습니다. 칠성도령은 어찌나 늠름한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강남국 바다 건너에는 해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동국에는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곱디 고운 매화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강남국 임금은 매화 아가씨 소문을 듣고 해동국에 신하를 보냈습니다.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를 짝지어 주려는 마음에서였지요. 해동국 임금은 매화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매화야, 나는 어려서 부모 잃은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길렀느니라. 그동안 너와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나라에는 마땅한 젊은이가 없더구나. 때마침 강남국에 훌륭한 총각이 있다니 그리로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매화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잘한 것도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전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드디어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의 혼인날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니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는 두 나라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님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매화 부인은 100일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깜빡 잠이 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날리며 매화 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성이 갸륵해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잠에서 깨어난 매화 부인은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몸을 조심하며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자 입덧을 하니 점점 배가 불러왔습니다. 배가 어찌나 심하게 불러오는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칠성님은 연신 허허 웃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큰 걸 보니 부인이 아무래도 장군감을 낳으려나 보. 10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산의 아이였습니다. 마님,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십니다. 하녀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매화 부인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습니다. 또 산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가 싶었는데 부인이 또 힘을 주자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매화 부인은 자그만치 산의 아이 7을 낳았습니다. 7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에 칠성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찌 아기를 7이나 낳는단 말이냐. 이건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 게야. 칠성님은 매화 부인도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매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몇 날 며칠 끝내 매화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것 봐라. 저 아기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게 틀림없어. 칠성님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유모에게 7 아기를 키우게 했습니다. 매화 부인을 잃은 칠성님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바라던 아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칠성님은 이웃 마을에 사는 용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용의 부인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시녀였습니다. 질투심이 많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못된 마음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잘난 체 하길 좋아하고 툭하면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의 부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님은 외롭게 사는 용의 부인이 안쓰러웠습니다. 부인, 나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다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칠성님은 7 아이는 까맣게 잊은 채
용의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일곱 쌍둥이는 비록 유모의 손에 컸지만 서로 아끼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하루는 일곱 쌍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째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몰라. 여태 몰랐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버렸대요.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유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유모,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버렸다는 게 정말이야?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들, 아버님은 저 산 너머에 살고 계신 칠성님이세요. 부모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자라라고 따로 키우시는 거예요. 더 크면 데리러 오실 테니 어서 튼튼하게 자라세요. 유모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 유모가 잠든 틈을 타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는데 일곱 아이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재빨리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쿵, 쿵. 곰은 머리로 힘껏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나무가 흔들흔들. 아이들은 나무를 꽉 움켜잡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잔뜩 뿔을 세우고 곰과 맞섰지만 힘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그 틈에 아이들은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박질 쳤습니다. 헐레벌떡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모두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풀썩 그만 셋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목이 탈 것 같아. 바로 그때 아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뿔은 거의 다 부러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사슴은 비틀비틀 셋째에게 다가가 볼을 부드럽게 비비고는 입안에 빨간 열매를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빨간 열매를 먹은 셋째는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사슴은 아이들에게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을 하고는 안간힘을 다해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사슴을 따라가 보니 맑고 시원한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지치고 목이 탔던 아이들은 첨벙첨벙 계곡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꿀꺽꿀꺽 물도 마시고 물장구를 치며 시원하게 몸도 씻었습니다. 사슴은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고개, 세 고개 넘어 아이들은 힘겹게 칠성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왔어요, 아버지. 깜짝 놀란 칠성님과 용의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자. 너희들은 일곱 쌍둥이가 아니냐. 칠성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버린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라 불러주니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칠성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찾은 아이들의 재롱에 푹 빠져 용의 부인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질투심 많은 용의 부인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미워 날마다 쫓아낼 궁리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용의 부인은
칠성님 앞에서 일부러 픽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자리 펴고 누워 끙끙 앓는 신용을 했습니다. 허허, 이를 어쩌나. 이거 아무래도 큰 병이 났나 보오. 저 건넌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제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칠성님은 두 번째 부인도 잃겠구나 싶어 당장 그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용의 부인을 살피는 척하더니 부인의 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7 아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용의 부인이 점쟁이에게 미리 돈을 주고 시킨 거였습니다. 7 아이의 간이라니 그거 무슨 끔찍한 말이냐. 칠성님은 펄쩍 뛰며 점쟁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용의 부인은 다시 나쁜 꾀를 짜내었습니다. 칠성님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용의 부인은 사냥꾼을 불러 슬며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7 쌍둥이를 산으로 데려가 없애버리고 그 간을 가져오너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너와 내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까르르 웃고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망설이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사슴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간을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하고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놀란 사냥꾼이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이 7 조각 나 있었습니다. 사슴은 어느새 매화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7 아이는 뛰어와 매화 부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들 어머니 맞지요? 저희들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슴이 어머니셨어요. 아이들과 사냥꾼은 매화 부인을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사냥꾼은 7 조각의 간을 용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척하고는 아이들과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용의 부인은 간을 장롱 밑에 숨겨두고 피를 묻혀 입술에 붉게 발랐습니다. 얼마 있자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의 부인은 달려나가 칠성님에게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웬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들의 간을 주고 갔어요. 그걸 먹었더니 금세 힘이 나고 병이 씻은 듯 나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칠성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순간 사냥꾼이 장롱 밑에 숨겨둔 간을 꺼내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칠성님에게 용의 부인의 끔찍한 짓을 낱낱이 일러 바쳤습니다. 이 못된 거, 너는 사람이 아니라 유물이구나. 칠성님은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겁이 난 용의 부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르륵 쾅쾅.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번쩍 용의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용의 부인은 순식간에 두더지로 변했습니다. 두더지는 바둥바둥 흙을 파고는 어두운 땅속 깊이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그 뒤 7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늘 제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죽어도 아이들 걱정에 사슴이 되어 목숨을 내놓았던 어머니. 일곱 쌍둥이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루 베풀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일곱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황상제는 일곱 쌍둥이의 영혼을 기특하게 여겨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훈장님 엿. 옛날 어떤 곳에 밥보다 엿을 더 좋아하는 훈장이 있었습니다. 그 훈장은 엿을 사다가 궤 속에 넣어두고 혼자 꺼내 먹고는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서당 아이들이 훈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잡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훈장은 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거 말이냐. 이건 달이 났을 때 먹는 약이다. 너희들이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 얼씬도 말거라. 하루는 훈장이 동네 잔치집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당에서 가장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약을 훈장님은 아주 맛있게 잡수시더라. 너무 맛있어서 우리들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분명해. 그러니 훈장님 안 계실 때 어디 좀 먹어보자. 그러더니 궤문을 열고 엿 한 가락을 끄집어내어 냉큼 먹었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먹어봐. 아주 맛있어. 서당에서 가장 큰 아이는 아이들 앞에서 엿을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먹으면 죽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던 것을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자 너나 할 것 없이 와락 달려들어 궤에 하나 가득 넣어둔 엿을 한 가락도 남기지 않고 죄다 먹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꾸중을 듣고 매를 맞을 게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얘들아, 다 누워있어. 그리고 배 아픈 척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질러라. 큰아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뒤 훈장님의 손 요강을 문턱에다 두세 번 둘러 맺혀서 조각조각 깨뜨려 놓았습니다. 잔치집에 다녀온 훈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궤에는 엿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손요각은 조각조각 깨져 있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들이 모두 드러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왜 이렇게 다 드러누워 있는 것이냐? 훈장은 뜻밖의 광경에 어안이 벙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밖에 나가신 동안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그만 선생님의 손요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무안해서 모두 죽으려고 선생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약을 먹었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들 배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아이고, 배야. 이놈들아, 꾀병 그만 부리고 어서 일어나. 글이나 읽어라. 훈장은 어이가 없어 이렇게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옴두꺼비 신랑. 옛날 어떤 곳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늘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부부는 산에 가면 산신께 기도를 하고 낮에는 해를 향해 빌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과 달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몇 해 동안 정성껏 기도했더니 그 정성이 하늘에까지 닿았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아내가 아기를 베게 되어 부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10달 뒤에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 끔찍한 옴두꺼비였습니다. 부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슬펐습니다. 이것도 우리들 발자인가 보다. 부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옴두꺼비를 사랑하고 아끼며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옴두꺼비는 마치 어린애 모양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어리광을 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싫어하는 내색 없이 옴두꺼비에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옴두꺼비는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루는 옴두꺼비가 어머니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들어야겠습니다. 옴두꺼비가 한 놀라운 말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김자수댁 딸과 혼인을 맺게 해주십시오. 김자수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일 뿐만 아니라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옴두꺼비가 그런 집 딸과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하다니요. 어머니는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옴두꺼비를 쳐다보다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김자수는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이다. 그런데 사람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 집에 장가를 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옴두꺼비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께서 김자수댁 딸하고 저를 혼인시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검을 들고 제가 나온 곳으로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타일러도 옴두꺼비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김자수댁에 장가 들겠다고 우겼습니다. 되든 안 되든 김자수댁에 가서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옴두꺼비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김자수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왔는가? 네, 저 잠깐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옴두꺼비 아버지는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목숨을 바치고 자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자수님께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낳은 자식이 옴두꺼비입니다. 옴두꺼비이긴 하오나 자식이라고 여기며 길러왔는데 이놈이 장가를 들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택한 사람이 바로 이대가 아가씨올시다. 옴두꺼비 아버지는 그만 목이 꽉 메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서는 비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좌수 영감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옴두꺼비 아버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옴두꺼비 녀석이 하는 말이 만일 김자수 때 아가씨와 혼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검을 들고 제가 나온 대로 도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저 이렇게 말씀이나 드려보려고 온 것입니다. 좌수 영감은 말없이 듣고 있더니 한참 동안 눈을 끔뻑끔뻑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뒤 옴두꺼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네. 그러니까 딸들한테 한번 말을 해봄세. 옴두꺼비 아버지는 자수 영감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서 썩 나가라고 소리칠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말해주자 그저 기쁘고 황송해서 저를 100번이나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자수 영감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안방에 가서 아씨들을 다 여기로 모셔오너라. 딸 3명이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얘들아, 좌수 영감이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너희들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옴두꺼비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 옴두꺼비가 장가를 보내달라고 한다는데 너희들이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구나. 그리고 만약 장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나왔던 곳으로 도로 검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생각하여 이 사람을 불쌍히 생각한다면 그 옴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다오. 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 딸은 아버지께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한 뒤 도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자수 영감이 다시 세 딸을 사랑방으로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어제 말한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생각한 대로 한번 말해 보아라. 가장 먼저 큰딸이 말했습니다. 전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험상스럽고 꺼림칙한 옴두꺼비한테는 시집을 못 가겠어요. 다음으로 가운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그런 옴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 보내려고 지금까지 길렀으니까 저도 못 가겠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대답할 차례였습니다. 막내딸은 세 딸 가운데 가장 마음이 부드럽고 순하며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귀하게 길러주셨는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두꺼비한테 시집 가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수 영감은 기뻐서 말했습니다. 오, 참으로 장하다. 내가 진정한 내 딸이로구나. 자수 영감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앞니를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영감은 감히 제 딸에게 장가를 오겠다는 옴두꺼비가 예사 옴두꺼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모르는 큰딸, 가운데 딸은 옴두꺼비를 천하다며 처음부터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 옴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면 옴두꺼비의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옴두꺼비한테 시집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수 영감은 옴두꺼비 아버지를 불러서 막내딸이 옴두꺼비에게 시집 가기로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옴두꺼비 아버지는 그저 기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자수 영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옴두꺼비 어머니와 옴두꺼비의 기쁨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결국 옴두꺼비와 자수 영감의 막내딸은 정식으로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
자수 영감은 중매인을 내세워 남은 딸들도 좋은 혼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하루바삐 시집 보내려고 큰딸과 가운데딸의 혼인을 서둘러 치렀습니다. 드디어 옴두꺼비가 장가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딸과 가운데딸은 입을 실룩실룩 하면서 아우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별일도 다 있어. 아, 젊은 아이 어디 시집을 못 가서 하필 옴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을까. 우리가 도리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막내딸은 언니들의 구박을 꾹 참고 견디었습니다. 드디어 옴두꺼비가 탄 말이 요란스레 방울 소리를 내며 김자수 영감네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말 등에 맷돌만한 옴두꺼비가 입을 넙죽넙죽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퉁방울 같은 눈을 껌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옴두꺼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자수 영감님의 막내딸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남편이라고 정한 이상은 옴두꺼비건 무엇이건 간에 나는 그의 아내이다. 그러니 아내된 도리를 다 해야겠다. 막내딸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옴두꺼비를 반겨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신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옴두꺼비 신랑이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가위로 내 등가죽을 쭉 베어주시오. 색시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신랑이 시키는 대로 가위로 등가죽을 쭉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옴두꺼비 가죽 속에서 사내답고 씩씩하게 생긴 도령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수 영감의 막내딸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이 기쁨을 참지 못해서 방글방글 웃으니까 언니들이 또 놀려댔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봐. 옴두꺼비 서방을 맞은 게 무엇이 기뻐서 저렇게 방글방글 웃을까? 집안이 망할 징조야. 하루는 자수 영감네 사위들이 산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큰딸 가운데 딸의 남편은 아주 용기 있게 활을 어깨에 메고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옴두꺼비 곁에 와서 옴두꺼비를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사냥하는 데 가보고 싶으면 같이 가세나. 옴두꺼비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가겠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 옴두꺼비는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 뒤를 슬렁슬렁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에 가서 이리저리 말을 빠르게 몰아 달리면서 산 짐승을 따라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옴두꺼비는 하인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인더러 등가죽을 가위로 베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등가죽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산에 닿고 씩씩한 도령이 나왔습니다. 하인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늠름한 도령은 무엇을 외우는지 중얼중얼하면서 공중에서 손을 두세 번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난데없이 머리가 하얀 영감 한 분이 나타나더니 늠름한 도령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보게. 도령이 그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산신영감. 오늘 사슴 한 100마리쯤 있어야 하니 수고롭겠지만 좀 잡아다 주게. 그러니까 산신이라는 영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져오겠습니다. 산신 영감은 도령에게 한 번 절을 한 다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으니 산 아래에서 100마리쯤 되는 사슴무리가
올라왔습니다. 하인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옴두꺼비 도령 앞에 주저앉으면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옴두꺼비 도령은 하인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여보게. 나는 이제 다시 두꺼비가 되어야 하네. 두꺼비 가죽을 가져다 주게. 도령은 다시 옴두꺼비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맏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숨가쁘게 사냥을 다녔지만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옴두꺼비가 100마리나 되는 사슴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 이상한 일은 사슴들이 도무지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하인이 모는 대로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옴두꺼비가 잡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딸의 남편과 가운데 딸의 남편은 집에 돌아갈 일이 난처하기만 했습니다. 사슴은커녕 다람쥐 한 마리도 못 잡아가면 아침에 사냥을 간다며 뽐낸 것이 우스워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모닥불을 놓은 것 같이 뜨거웠습니다. 저놈의 옴두꺼비가 잡았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사슴들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한 뒤 말을 달려서 사슴들을 빨리 몰아가지고 옴두꺼비보다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 우리가 사냥해 온 것입니다. 이날 자수영감 집에서는 사슴을 요리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옴두꺼비는 여러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옴두꺼비를 보고 자수영감의 맏딸과 가운데 딸이 막내 동생을 얄밉게 조롱했습니다. 저기 내 서방님이 오시는구나. 사슴도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그러나 막내 동생은 꾹 참았습니다. 여보게, 두꺼비 신랑. 자네도 같이 마시고 옴두꺼비 소리나 한 소절 하게나. 큰딸의 남편도 옴두꺼비를 업신여기며 놀려댔습니다. 옴두꺼비는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색시를 불러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색시가 옴두꺼비의 등가죽을 쭉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도령이 옴두꺼비 가죽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름답게 빛나는 구슬처럼 반짝이고 기운차게 위로 찢어 올라간 눈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눈으로 한번 노려보면 누구나 그 위험에 놀라서 몸을 오그렸습니다. 자수 영감의 맏딸과 가운데 딸, 그리고 사위들은 지금까지 옴두꺼비라고 업신여기어 푸대접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벌이나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옴두꺼비 도령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옴두꺼비 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수 영감 부부 앞에서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또 자수 영감의 큰딸과 가운데 딸,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에게도 역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런 뒤 아내를 등에 업고 제 부모님을 양옆 겨드랑이 밑에다 끼고 훨훨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자수 영감 부부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자수 영감의 큰딸과 가운데 딸은 막내 동생을 너무 부러워했답니다. 밥 안 먹는 구두쇠 아내.
옛날 어떤 곳에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나이 60이 다 되도록 아직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얻으면 쌀이 축나고 돈이 축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쌀도 돈도 없어질 걱정이 없도록 아예 밥을 안 먹고 사는 아내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암만 구하여도 구해지지 않았답니다. 부자 영감은 매일 근심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의 논을 빌려 일하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을 가난한 곳에 시집 보내는 것보다 부자한테 보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시켜서 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의 딸은 밥을 먹지 않고 산대요. 이 소문이 부자 영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기쁜 마음에 사람을 시켜 아무개의 딸을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 영감의 심부름을 온 사람은 처녀의 부모에게 들은 대로 부자 영감에게 이 처녀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그 처녀의 선을 보러 갔습니다. 마당에서 뽕나무에 열린 뽕을 따고 있는 처녀를 보니까 얼굴이 무척 예뻤습니다. 부자 영감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맨 밥 안 먹고 사는 여자를 드디어 찾게 된 것이 무척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할 날을 잡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밥 안 먹고 사는 아내를 데려오긴 했지만 과연 아내가 정말 밥을 안 먹는지 혹은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먹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아내를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영감의 아내는 부자 영감의 명령을 받아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 영감의 아내가 밥을 먹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부자 영감의 아내하고 부자 영감의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함께 꾀를 꾸몄습니다. 부자 영감의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부자 영감한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안주인님이 부엌에서 남몰래 밥을 잡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굴뚝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감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곧장 굴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지. 부자 영감이 굴뚝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아궁이에 불을 자꾸 뗐습니다. 잠시 뒤 부자 영감은 온통 까맣게 재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이날부터 부자 영감은 사흘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 모든 일이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감을 부추기며 말하였습니다. 때마침 불을 떼고 있을 때 들어간 것이 영감님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영감님, 진짜로 안주인님이 방에서 남몰래 밥을 잡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세요. 그러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지. 부자 영감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하녀들을 불러서 분부했습니다. 이불에 벼룩이 있어서 밤에 자꾸 나를 무는 것 같으니 밖에 가져가 몽둥이로 이불을 털어라. 하녀들은 몽둥이로 이불을 두들기며 마구 털었습니다. 이 바람에 부자 영감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체면상 아프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맞기만 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또 사흘 동안 드러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번에도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의 탓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엉터리 수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불을 터는 날에 숨었던 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영감님, 안주인님이 광 속에 들어가서 밥을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감님이 광 속에 있는 큰 잠대통에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영감은 이번에도 그 사람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알았네. 그럼 내가 잠대통 속으로 들어가서 지켜보지. 그러자 부자 영감의 아내가 하녀를 불러서 분부하였습니다. 쓸 데가 있으니 더운 물로 잠대통 속을 깨끗이 부셔오너라. 하녀들은 너무 뜨거워서 손이 데일 것 같은 물을 참대통 속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체면상 뜨겁다고 바로 기어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여러 일들을 겪고 난 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이 난 건 내 아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당한 일이야.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 것인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밥 안 먹는 아내를 얻으려다가 이렇게 혼쭐이 난 거야. 아내 덕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한 부자 영감은 일부러 장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가문장 아기.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의 강희영성이라는 사내 거지와 홍은소천이라는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거지는 윗마을 아랫마을에 살면서 동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 동냥질은 그만두고 함께 품이라도 발면서 삽시다. 네, 그래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거짓 노릇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지나 홍은소천이 딸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기뻤지만 가난한 살림에 아기 키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딸아이를 어찌 키운담. 하루는 일거리를 찾아 나선 강희영성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 살아가려는 이 부부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날마다 정성을 다해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주었습니다. 은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아이를 은장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은장아기가 2살이 되자 홍은소천은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아이를 키워주었습니다. 하지만 큰딸에게처럼 정성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은그릇 대신 녹그릇에 죽을 담아 먹였습니다. 녹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둘째 딸을 노장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몇 해 지나 셋째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의 배에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에 죽을 담아 주었습니다. 셋째 딸은 나무 바가지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가문장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어렵던 살림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부부는 논밭도 사고 기와집도 샀습니다.
그러자 지난날의 어려움은 모두 잊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다 큰 처녀가 된 세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아버지가 넌지시 묻자 큰딸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우리 큰딸 기특하구나. 기분이 좋아진 부부는 둘째 노짱아기에게 물었습니다. 노짱아기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노짱아기도 부부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막내 가문장 아기에게 물었습니다. 가문장 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배에 그어진 금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괘씸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길로 가문장 아기는 옷가지와 식량을 암소 등에 싣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부는 막상 가문장 아기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지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있는 큰딸 은장아기에게 일렀습니다. 막내를 불러 찬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라. 은장아기는 가문장아기를 다시 부르면 부모님 마음이 변할까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세 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착한 가문장아기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물려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나가보래도. 아버지가 보채자 은장아기는 대문 밖으로 나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문장아기야, 빨리 가. 아버지가 널 때리려고 나오신다. 가문장아기는 언니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소리쳤습니다. 큰언니, 그 돌 위에서 내려오거든 지네가 되어 잘 살아요. 은장아기는 콧방귀를 뀌며 돌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눈 깜짝할 새에 지네로 변해버렸습니다.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은장아기도 가문장아기도 돌아오지 않자 노짱아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노짱아기야, 어서 가서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너라. 노짱아기도 가문장아기를 시샘했습니다. 그래서 두엄 위에 올라가 거짓으로 꾸며 말했습니다. 예, 어서 도망쳐. 어머니가 널 때리려고 쫓아오신다. 둘째 언니, 그 두엄 위에 내려오거든 버섯이 되어 잘 살아요. 노짱아기도 두엄 위에 내려오자 버섯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부는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대문에 부딪혀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암소를 타고 한나절을 꼬박 갔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외딴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세요. 살인문 앞에서 소리치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쩌겠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 잘 방이 없다오. 부엌이라도 괜찮으니 밤 이슬만 피하게 해주세요. 영감, 그렇게 합시다. 이 밤에 어딜 가겠어요. 어서 들어오구려. 할머니는 이부자리를 내와 부엌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뒤 마당에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가문장아기가 내다보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이 말을 캐가지고 돌아왔다오. 자식들이 캐온 말을 장에 내다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부엌을 힐끔 들여다보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도둑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나 재워주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도 집으로 돌아와 가문장 아기를 보고는 투덜댔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 들이지 마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하지만 나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은 가문장 아기를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새 아들은 부엌에 들어와 저녁 먹을거리로 말을 삶았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 때마다 말을 삶아 먹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삶은 마의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낼름 먹어치웠습니다. 살이 없는 꼬리 부분만 부모님 그릇에 올려놓았지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두 형들과 달랐습니다. 살이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부모님 그릇에 올리고 자신은 꼬리 부분만 먹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하룻밤 재워주는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는데 도무지 드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도 쌀밥을 주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아들만은 고마워하며 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제야 형들은 저도 먹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부엌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웠습니다. 눈치를 챈 할머니는 새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와 말하였습니다. 아가씨가 무서워 잠을 못 자는 모양이다. 누가 가서 말동무나 해주렴. 두 형은 귀찮아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그때 막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내는 밤늦도록 가문장 아기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착한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막내도 가문장 아기가 좋았습니다. 가문장 아기와 막내 아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보, 말을 어디서 어떻게 캐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결혼한 지 얼마 뒤 가문장 아기가 막내를 졸랐습니다. 막내는 먼저 큰아들이 말을 캐낸 구덩이에 가문장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구덩이에는 지네와 뱀이 우글거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을 캐낸 구덩이에 가보니 황금이 그득그득했습니다. 막내 아들과 가문장 아기는 황금을 내다 팔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살림이 피자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위를 인사도 시킬 겸 나를 잡아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간대없고 장님이 되어 다시 알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가문장 아기는 며칠 밤낮을 울며 지냈습니다. 보다 못해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보,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시다. 소문이 나면 당신 부모님들도 찾아오실 게 아니겠소. 집에 돌아온 부부는 석 달 열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잔치 내내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늙은 장님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찾아왔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모습이 초라한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 부부가 배불리 먹고 나자 가문장 아기가 찬찬히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난 이야기나 한 자락 들려주세요. 부부는 거지로 만나 결혼한 이야기며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아기 세 딸을 낳은 이야기, 막내딸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이야기까지 풀어놓았습니다. 그제야 가문장아기는 거지 부부를 와락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로 가문장아기랍니다. 뭐라, 내가 가문장아기라고? 어디 한번 보자. 내 딸아, 어디 한번 봐. 거지 부부가 소리치며 가문장아기를 보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가문장아기는 다시 만난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